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한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세계인이 즐기는 한류가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것을 이제 실감했는데요. 어떠세요? 뭐 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자신감이 없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억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B형 감염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발견을 했는데 세 번째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상용화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 그런 게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선진국을 먼저 이렇게 모델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정말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뿌듯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유라시안 네트워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아, 이제 추격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퍼스트 이제는 무버.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정체성 이럴 때일수록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이 필요한 때가 왔다. 근데 뭘 가지고 과연 이 정체성을 회복할 거냐? 이게 역사 문화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를 그렇게 40분 동안 우리 의장님이 그렇게 강의를 했다는 얘기 듣고 나도 진짜 우리는 앞으로 이 태극기라든지 우리의 어떤 우주론을 제대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멋진 그런 대한민국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참 공부 그 많이 얘기를 듣고 하셔야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과연 뭐 태극기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외할머니가 저를 어린 시절부터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우리는 일본보다 못해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한국이 자랑스럽다라고 하고 집에 오면은 뭐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학교에서는 뭐 괜찮다고 했지만 제 내면 속에서는 좀 못하다는 생각이 사실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한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굉장히 좀 앞서가 있는 그런 나라구나라고 느꼈고 오늘 이제 그런 한류의 정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류 강의 2탄이 준비됐는데요. 바로 이제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국인이면서도 이제 잘 몰랐던 그런 한류에 대해서 새삼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한류 미래를 열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한류의 어떤 과거와 과거의 DNA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한류를 이어왔고 그리고 한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한류 미래를 열다 2부 시간인데요.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한류를 펼쳐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천재 문화예요. 천재 문화. 우리가 많이 배웠죠. 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네, 그리고 동해, 예의, 무천, 뭐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주관식 시험 항상 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국시대에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바로 부여,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고조선에도 천재가 있었습니다. 명칭은 알 수 없지만 천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신시배달국에도 천재가 있었죠. 그것도 한번 뒤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천재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재 문화에 관해서는 후한서나 이런 중국의 문헌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후한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0월로서 하늘에 제사하고 대회하니 이름하여 동맹이라고 한다. 고구려의 동맹에 대해서 나오죠. 그 나라 동쪽에 대혈이 있는데 수신이라 부르고 역시 10월로서 맞아서 제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나라 동쪽 이걸 국동대혈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월 3일. 10월 3일이 뭐죠? 개천절이요. 예, 개천절. 10월 3일에는 백두산에 올라가 천제를 올렸다. 이런 제천 의식은 배달신시의 옛 풍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신시에서부터 이런 천제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개천절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천제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제 문화를 지냈던 곳을 쭉 살펴보면 맨 왼쪽이 태백산입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 천제단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홍산 문화의 그런 천신단의 어떤 모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아래쪽이 강화도 만이산이죠. 예,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천제단이고요. 이게 고조선 때 단군 왕건께서 천제를 지내던 곳, 그리고 줄곧 고려, 조선까지도 천제를 지내던 곳이 바로 강화도 만이산이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대한제국 때 우리가 천제를 지내던 원구단입니다. 원구단인데요. 이 원구단은 지금은 없죠. 1913년인가요? 그때 철도 호텔을 지으면서 일본이 이제 없애버렸죠. 없애버려서 우리의 천제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붕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제 문화가 유구하게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런 천제 문화가 있고 나서 그러면은 천제라는 게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면은 보통 대동제를 열었습니다. 같이 한바탕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울려서 노는 흥의 문화, 어떤 그런 풍류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구려의 무용총입니다. 무용총, 5세기 무용총인데요. 뭐 춤추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걸 굉장히 각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 때부터 군무가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죠. 또 동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 5명은 똑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보면은 따로 연습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좀 틀린 모양이에요. 그래도 따로 연습하는 사람이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안무를 하는 모습이죠. 아마 평창 올림픽 그 개막식 때 이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마 안무를 했었던 것을 재현한 것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좀 어린이 좀 보이죠? 예. 몇 명이 있습니까? 7명? 7명이죠. 7명. 네. 예. 7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긴 뭐냐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 노래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위에는 춤을 추고 밑에는 노래를 하죠. 이걸 합치면 K-팝이 되는 거예요.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는 그 이제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앞에 보시면 말을 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좀 어르신이죠. 이분은 엔터테인먼트. 예. 노래를 갖다가 이게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감독하고 있는. 예. 이 위에도 감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양쪽을 다 감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과거에도 우리가 이렇게 안무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던 고구려의 악, 고려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당나라까지도 이렇게 갔었던 그런 어떤 유행 탔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이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나갔다라고 하면 그걸 과거에 이제 한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중국 문헌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 문화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 다른 특색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후한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에 보면 동이족은 술 마시고 노래하면 춤추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했어요. 한자로 뭐로 돼 있습니까? 음주가무. 예,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자주 쓰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후한서 동일 고구려절을 보면 그 풍속은 모두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밤에는 남녀가 떼지어 노래 부른다라고 해서 떼지어서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떼지어서.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떼창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전 세계 외국 가수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고 그 몬니즈 하는 게 바로 그 떼창이잖아요. 그럼 영어권 가수들이 오는데 그 영어를 다 따라 불러요. 네, 맞아요. 그런 모습, 뭐 또 일본하고 비교한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도 인기인데 보면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부여조입니다. 또 항상 5월이면 농사일을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이제 천제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제를 지내고서 밤낮 술자리를 베풀고 모여서 노래하고 춤춘다. 10월에도 마찬가지다. 농사를 끝낸 후에 이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보면 밤낮, 주야, 음주가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노래방 문화가 있죠. 네. 그 노래방 문화가 있는데 하루에 밤에 노래방 뭐 낮에는 안 가잖아요. 거의 안 가는데 밤에 이제 노래방 가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하루에. 많이 안 가죠. 지금은 못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갔죠. 그게 얼마냐면 150만에서 200만입니다. 와. 계산해 보면 그래요. 노래방의 숫자와 거기에 오는 숫자를 합하면 150만에서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밤에 하루에? 그렇죠. 하루예요. 하루. 아, 하루. 놀라셨나요? 한 달인 줄 알았어요. 하루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노래를 즐겨하고 그런 민족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독주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아. 네, 술도 좀 독하게 마셔요. 네, 그래서 음주 가무 이게 DNA가 어디 안 간다는 거죠. 네, 선생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원문에 음주 가무라고 딱 저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이렇게 남녀가 떼지어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만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네네. 자칫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기에 뭔가 진짜 깊은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깊은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풍류에 능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능, 뭐 전체적인 예능 뭐 이런 것들이 능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학자들이 동이족의 음악 교육이 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으로 넘어갔다. 모든 중국의 음악의 효시는 동이족의 음악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과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옛날 말로 표현하면 예와 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악 문화에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이라고 하는 노래만 강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펼쳐져 나오는 이 예의 세계라고 하는 것에 강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뭐 율려의 세계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런 어떤 천재 문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조상을 받드는 이 문화에 강했다라고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 문화 이후에 거기에서 나왔던 재물들이나 이걸 돌려 먹으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강했다라고 또 좋게 말할 수 있겠죠. 페스티벌이네요, 일종의 페스티벌. 대학교 때 네네네. 축제할 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리듬을 탈 수 있는 그걸 또 이제 뭐 얘기하자면 또 삼수 문화 같은 거 있죠. 아까 그 월드컵 때 불렀던 대한민국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4박자나 2박자로 하는 것보다 따닥따닥딱 이거를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전부 다 똑같이 하니까 또 떼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노래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보면 지금의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식 문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식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유튜브가 생기면서 먹방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래서 진짜 먹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보면 설명이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먹이라고 하는 것은 이팅이다. 먹는 거다. 이링. 그죠? 그 다음에 방이라고 하는 건 브로드캐스트다. 이렇게 합니다. 먹는 방송을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먹방이 고유어가 됐어요. 그래서 먹방이라고 하고 먹방 ASMR 뭐 이런 것들을 쭉 합니다. 요즘에 외국 사람들도 이제 따라 하죠.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밥. 모든 한식의 근원이 되는 거는 밥이다. 그죠? 밥이죠. 밥은 어디서 나옵니까? 쌀밥. 예. 쌀은 어디서 나오죠? 벼에서 나오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벼농사라고 하는 걸 언제 졌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거를 굉장히 낮춰서 봐요. 낮춰서 보지만 실제로는 최초 1만 5천 년 전에 벼농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오래됐다. 청원 소로리 들어보셨나요? 네. 소로리 벽시라고 하죠. 이것을 갖다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15,000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야 우리가 15,000년 전 말이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디스카운트. 그래서 지금 뭐냐면 네 군데를 따로따로 이걸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군데를 따로 조사를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17,000년까지 나온 데도 있어요. 17,000년, 15,000년, 13,000년 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이전에는 뭐냐면 양자강 유역에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에 12,000년 전에 벼농사를 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뭘 하냐면 어떤 외국 사람들을 접대를 할 때 어디로 데려가냐면 12,000년 전에 벼농사를 한 그 지역으로 거기 가면은 또 이 박물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물관을 또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로리 벽시가 이렇게 나타나서 15,000년 전에 나타났는데 박물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을
지읍시다라고 하는 청원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소개하려고 소로리닷컴이라고 해서 도메인을 만들었는데 도메인이 돈을 납부를 안 해가지고 사라졌죠.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오래된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떻게 보면 알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 소러리 벽시가 있고 이거를 차치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와지 벽시라고 해서 또 고향에 보면은 가와지 벽시가 5,200년 전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벼농사는 청동기와 함께 들어왔다 중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벼농사에 어떻게 보면 종주국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세계에 그러면은 고고학자들이 소로리 벽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거의 알리질 않아서 소로리 벽시는 지금 그런 어떤 그것을 등재하는 중요한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에 또 책 속에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소로리 벽시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마 역사 교과서에도 아직까지 못 배우고 있는 것이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벼농사를 청동기와 맞춰보는 그런 경향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최근에도 박물관에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의 종주국이 우리나라라 이거는 조금 뭐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콩이 7,000년 전까지 나왔어요. 콩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뭘 만듭니까? 된장. 그렇죠. 메주를 만들고 그리고 된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부로 만드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콩의 종주국이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효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발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을 1920년대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죠. 거기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변이종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종주국이라는 것을 어떤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화 굉장히 음식 문화도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음식을 갖다 먹을 때 뭘 쓰죠? 옛날에 그릇을 쓰죠. 그릇에 담잖아요. 그 그릇의 문화가 제주 고산리에 있었습니다. 12,000년 전에 12,000, 13,000년 전 얘기합니다. 제주 고산리식 토기를 보면 세계에서 동이족들이 살던 연해주, 한반도, 일본의 세 지역에서만 이 인류 최초의 토기가 발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덧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에 무늬가 있는데요. 토기에 덧칠했다라는 거죠. 거의 덧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덧무늬 토기. 그러니까 최초의 토기는 덧무늬 토기로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8,000년 전에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죠. 신석기 시대에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빗살무늬 토기들의 문양인데 오른쪽이 다 다르죠. 이게 어떤 문양일까요? 어떤 문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엎었을 때 네네. 위에서 태양? 본 네, 모양. 태양. 예, 맞췄습니다. 예. 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저 바닥 있잖아요. 바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닥을 엎어놓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그런 문양들이 나오는데요. 이 문양은 바로 태양빛이다. 우리 민족의 약간 광명을 숭상하고 태양을 숭상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를 빛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빛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합니다. 빛 밑에 치읓이죠. 빗살무늬 토기 또는 햇살무늬 토기라고 해야 된다. 계명대 교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8,000년 전에 가장 오래된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토기들이 어디 있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은 처음에 신석기관을 딱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 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중국의 요서지방에 사해 유지박물관에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 이게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문화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흑룡화 문화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여기가 있는데요. 식룽화라고 써 있죠. 이게 흑룡화 문화고요. 차하이라는 곳이 이제 사해 문화입니다. 흑룡화, 사해 문화, 그다음에 고성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가 같은 문화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전 세계를 봐야 돼요. 전 세계를 보면은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고 있는 권역이 굉장히 깁니다. 저 끝에 어디 가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죠. 북유럽까지 올라가요. 거기까지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8,000년 전, 7,000년, 6,000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쭉 가다 보면은 5,000년, 4,000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나가서 절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동을 했다라는 빗살무늬 토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동했다. 또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제품이 이렇게 수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한류. 그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뭐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빗살무늬 토기 루트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것이 저 만주지방과 한반도에 있는 토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문화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고래잡이, 네, 고래잡이를 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울산 방구대 암각화예요. 요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모형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고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래가 몇 마리 있을까요? 100마리? 100마리 안 돼, 50여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너무 커가지고 제가 말이라고 부르기에는 자 고래가 있고요. 흑등고래 뭐 이런 고래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또 10여 명이 있어요. 여기저기 뭐 하냐면 또 사람들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 잘 안 보이실 텐데 얼굴이 있어요. 샤먼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샤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뭐 이렇게 기원을 하는 거죠.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배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요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배가 있었다. 7,000년 전에 배가 있었다. 근데 실제로 그 배가 드러났어요. 어디서 드러나냐면 비복리 목선이라고 해서 저 아래쪽 우리 한반도 남부 쪽에서 비복리라고 하는 곳에서 목선이 발굴이 됐어요. 2005년인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8,000년 전에 목선입니다. 이렇게 되죠? 우와. 이게 저 봤어요. 보셨어요? 네네. 예,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가면 그쪽 박물관에 실제 모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면 거제에 있는 해양박물관에서는 세계 최초의 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배 건조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8,000년 전에 이런 비복리 목선 그리고 7,000년 전에 울산 방구대 안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배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해양 강국이었다. 해상 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고구려로부터 고구려에는 해군 제독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하면은 저 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해군은 발달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편견이라는 거죠. 실제로 고구려 해군 제독이 영계서문의 동생 연수영 이건 여성이었어요. 여성이었고 이분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 당태종 이세민이 구당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보다 5배나 많은 군사로도 이기지 못했으니 장차 어찌하랴. 자신들이 10만이었는데 여기 2만에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해상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백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해양 대제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2담로라고 해서 그 담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개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를 얘기할 때는 백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그 위에 필리핀이라든지 다 백제와 교류를 했었던 그런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그런 교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등한시하는 게 가야입니다. 가야. 가야도 보면은 지금 가야 전시회도 했었는데요. 가야의 배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그 배가 해상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야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남부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구주 지방까지도 가야가 진출을 했었다. 일본에 보면 가까운 데 있잖아요. 대마도 위쪽하고 대마도 아래쪽으로 해서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가락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 인도에 우리가 이제 가야를 건국할 때 허왕옥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인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의 이제 검증은 사실 끝난 상태인데 지금도 보면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야 건국이라든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건국을 신화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이런 어떤 인도, 저희가 인도를 갔다 왔었어요. 근데 인도의 한류 팬클럽 회장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첸나이에 있는 한류 팬클럽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서부터 그 허왕옥 세력이 출발을 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뭐냐면 언어가 전 세계에서요. 그 인도의 그 남부에 있는 첸나이가 우리나라하고 언어가 같은 게 제일 많아요. 타밀어요. 그렇죠. 그거 언어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최대 1,800개까지 지금 발견이 됐어요. 와. 1,800개까지 같은 겁니다. 아빠, 엄마. 거기서 깜짝 놀라죠. 아빠, 맞아요. 엄마라고 부르고 뭐 쌀이라고 불러요. 살이라고 불러요, 살. 살.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저 경상도 쪽으로 좀 왔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쉬야를 했을 때 키를 주잖아요. 키. 네. 그리고 이제 소금을 받아와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 문화가 그대로 있어요.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풍습까지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되려면 이거는 무역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몇백 년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주한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부정당하고 있는 것지만 이 가야의 어떤 해양 그런 무역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였는가 있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해상 강국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 출발을 해도요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출발했잖아요. 그렇지만 조선업이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뭐 거대한 선박들의 수주 점유율이 그러니까 꾸준히 1위였다라는 거예요. 예. 자, 다음은 고인돌의 나라입니다. 고인돌의 나라. 우리나라 고인돌이 많다는 건 들어보셨죠? 네. 네. 예, 예. 그리고 고인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돌먼. 돌맨? 돌먼이라고 합니다. 근데 돌먼의 어원에 대해서 미스테리해요. 미스테리한데 고인돌하고 돌면하고 같은 거는 돌이죠, 돌. 돌이라는 말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돌을 얘기할 때 돌멩이라고 하잖아요. 네, 돌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돌을 많이 사용을 해서 돌무덤이 많습니다. 돌무덤이 많고 고인돌이 많죠. 이런 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전 세계를 보통 6만 개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4만 5천 개? 4만 5천 개 맞습니다. 4만에서 4만 5천 개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하셨네. 공부를 하고 오셨네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더 찾아져요. 계속 찾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개에서 올라가요. 뭐 8만 개까지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최소한 50%는 한국에 있다. 야. 예, 그런 거죠. 그래서 8,000년째 가장 오래된 고인돌도 전남 화순에 있고요. 그리고 고인돌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한 3만 개 있고 북한에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 고인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돌도 각양각색의 어떤 고인돌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저 구주까지 가죠. 예, 후쿠오카라고 해서 거기까지 고인돌에 가고 더 위로 해서는 저 요소 지방까지도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예. 이제 뭐 고인돌도 그렇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뭐 장군총이나 적석총 그리고 네네. 이제 돌널 무덤, 돌무지 무덤 해서 항상 우리는 이제 무덤을 만들 때 돌을 많이 이렇게 네네. 사용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흙을 파서 묻는 토각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돌을 그렇게 많이 사용해서 무덤으로 만들었는지. 일단 우리가 돌이 많아요. 돌이 많다고 그런 이유인가요? 예, 돌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성을 상징을 합니다. 영원성, 영원함을 상징하는 돌이라고 하는 것, 그 고인돌이 지금까지도 이제 풍화에도 남아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어떤 제사문화, 그다음에 사후 세계를 추구했었던 그런 곳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큰 무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지도자의 어떤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뭐냐면 돌을 그냥 이렇게 묻어둔 것도 있어요. 그냥 돌로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영원성 여러 가지 이제 상징하는 면도 있지 않나. 그리고 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하다. 고인돌도 보면은 아까 빗살무늬 토기처럼 전 세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박물관을 가면요.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면 우리나라에는 4만 개의 고인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인돌 하나 정도는 이렇게 갖다 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우리의 유물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좀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러시아의 모스크바 역사박물관을 갔는데 처음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고인돌이 있어요. 엄청난 고인돌이 그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4만 개 이상이 있으면서 고인돌을 조금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문화의 어떤 표지 유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를 보면은 고인돌을 포함한 거성문화의 분포도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고 뭐 인도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 보면 가장 유명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수천 개의 고인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최근 세계 고인돌 연구 학회에서 고인돌이 존재하는 곳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많은 거죠.
전 세계 보면 저 남미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지방에도 이 고인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정신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인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었던 게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이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고인돌 문화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석기라고 해서 옛날에 그 깎아서 쓰는 돌이 있습니다. 미세하게. 그 다음에 채도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채도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개 문화권이 전부 다 하나로 수용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신석기 4대 문화권이 수용 융합되는 세계 유일의 인류 고대 문화의 발원지다. 이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빗살무늬 토기 분홍색으로 돼 있죠. 세석기 문화권 파란색, 그다음에 노란색의 거성 문화권, 그다음에 녹색의 채도 문화권. 이것들이 전부 다 수용되는 곳이 바로 만주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하나된 문화권이죠. 만주와 그리고 한반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고대 문화에서도 보면 이러한 어떤 발원지였다. 발원지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부터 나갔다라는 거죠. 이거를 요즘 말로 한류다. 예, 고대 한류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세계 4대 문명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인더스, 황하 이렇게 네 개를 잡잖아요. 그럼 지금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에 따르면 한반도와 이 만주 일대가 그만한 고대 문명권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면 제5의 문명권으로서 뒷부분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홍산 문화, 요하 문명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4대 문명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 1000년, 2000년 정도 오래된 문명이 이 동북아에서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진 못해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거민정 교과서가 한 8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에만 이 홍산 문화, 요하 문명에 대해서 박스로 조그맣게 이렇게 보조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근거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인돌에서 보면 우리는 그 고인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 고인돌의 상판을 보면 거기에 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별자리죠, 별자리. 세계 최고의 천문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황해남도의 은천군에 있는 별자리 고인돌이에요. 무슨 별자리인가요? 북두칠성. 북두칠성이죠. 예. 그리고 이제 충남 청원군에 보면은 아드기 고인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자리가 더 많죠. 그래서 이 고인돌에 보면은 고인돌 위에 별자리가 있는 고인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을 보면 우리가 천문 관측을 했었다. 북두칠성만 있는 것 하나만 있는 것은 천문 관측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별자리를 그려놓으면은 이건 천문 관측까지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한국천문학회 회장이 박창범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얘기하신 게 전 세계 2000년 이상 천문 기록이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군세기에 보면 단군세기와 단기고사라고 하는 곳을 보면요. 거기에 단군 조선 때의 천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문헌상에 보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2대 단군 때 일식 해서 쭉 10번 정도의 일식 기록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수의 기록이 있습니다. 저 29대 단군 때요. 그다음에 13세 단군 때 보면 오성치루라고 해서 5별자리가 이게 한 자리를 모이는 루라고 하는 별자리를 모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 50년 오성치루, 무진년이에요. 무진년 50년 오성치루라고 해서 무진 50년에 오성이 루주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성, 수성, 토성, 목성, 금성. 이걸 1993년에 박창범 라데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발표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단군색이라고 하는 환단고기 속에 있는 문헌 속에서 발굴이 됐거든요.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박창범 교수님은 1993년에 발표를 하고 나셔서 그 이후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역사학계에서 압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뭐 발표를 하실 때 보면 고인돌의 천문 기록은 얘기하시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단군세기의 기록을 얘기 안 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강연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때에 따라서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근데 최근에 2019년에 다시 딱 등장을 하셔가지고
한국천문학회 회장이 되셔서 이거 내가 연구한 거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을 하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군세계 오성 치료의 기록이 사실임을 재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예. 그 이번에 이제 박찬범 교수님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하시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저 오성치료 현상이 이제 그 단군 왕건 때부터, 단군 시대 때부터 있었으면은 그 기록을, 그 천문 기록을 기록할 만한 체계적인 어떤 문자 체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게 구전으로 전해져가지고 이게 기록이 된 건지 어떻게 전해진 걸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보시면 박석재 박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하셨거든요. 오성치루 외에도 더 있느냐라고 해서. 왜냐하면 오성치루만 가지고 또 다른 오성의 어떤 기록을 봤을 때는 이게 더 뒷받침을 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어떤 기록도 보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보면은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순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순지의 천문유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문유초를 보니까 이거는 단군세기는 고조선 때인데 그 이전에 어떤 그 별자리가 있었어요. 또 다른 오성이 모이는 그런 어떤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드러났어요. 그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보면 바로 그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 시대와 같은 중국의 어떤 시대에 그 오성이 모이는 그 기록도 맞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군세계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단군세기가 행촌 이함 선생이 고려 말에 지은 사서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고려 말에 지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역사서들에 나타났던 그 별자리의 어떤 기록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취합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뒤로 갈수록 뭐가 되냐면 오래된 기록일수록 편차가 나요. 편차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기록에는 3년, 2년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나고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났지만은 그게 뒤로 갈수록 굉장히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아주 오래된 거 기억 못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차는 뭐 1년, 2년이 나지만 그래도 그런 기록을 넣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옛날 사람들이 천문을 관측했다. 그리고 이제 단군세계에 보면 바로 이전에 천문을 관측하는 감성이라고 하는 천문대를 갖다 설치를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성치료가 나오니까 사실은 뭐냐면 천문대가 세워지고 나서 되었구나라고 하는 합리적 추측이 또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에서도 보면 박창범 교수님도 우리나라 한국천문학회장이시지만은 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그냥 천문학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신 분이 우리나라 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환단고기에 있는 천문 기록을 전부 다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보니까 그냥 이것은 천문학자로서의 어떤 과학으로서 연구를 해놓은 것이니 이거에 대해 해석은 역사학계에 맡깁니다라고 이제 호련히 사실은 떠나신 거죠. 예, 그것까지 주장은 안 하시고 나는 과학적으로 이걸 검증했을 뿐이다. 라고 문서 검증이죠. 문헌 검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과학자의 사명을 다했다. 근데 이걸 역사학계에서 받아들이기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논쟁이 있지만 역시나 천문학자들은 오성치료는 맞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재 박사님 같은 경우도 3, 4대 한국천문연구원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오성치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천문학자로서의 그것을 걸고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맞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천문학을 예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 하면 뭐가 있죠? 저 신라의 첨성대가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오래된 것이 전통이 있었다. 그 이전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고인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단군세기의 오성치료 기록을 통해서도 이게 단군조선부터 천문 기록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군세기의 기록을 보면 47대 단군이 나와요. 아까도 보시면 오성치료가 13대잖아요. 그래서 환단고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규원사와 단기고사, 대동사강 그리고 정고대방이라고 하는 인명사전이 있어요. 인명사전을 보면 1924년에 나왔잖아요. 47대 단군이 있었다라고 단군 옆에다가 써놨어요. 전 47세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단군은 한 명이 아니라 47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24년에 얘기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있는 문헌에서
바로 47대 단군을 얘기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해김씨 문헌보 신당전서 같은 곳에서 47대 단군, 49대 단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의 역사라면 단군이 한 분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단군이 있었다. 대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은 그에게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 단군 세계에 있는 오송치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근거가 마련이 되면서 바로 뭐냐면은 단군 조선에 47대 단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배달국에 18대 환웅이 있었고 그 이전에 환국에 또 7세 환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증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200년에 환국 배달 조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들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 같은 게 고시래라고 하잖아요. 고시래라고 하면서 세 번을 갖다가 뭐 막걸리 같은 거 이제 농사철에도 이렇게 뿌리고 하는데 고시에게 예를 표하는 거다. 그 고시가 누구냐면 단군 왕검의 신하 중에서 농림부 장관을 맡았던 고시거든요. 배달국에도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라는 또 직책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농경에서 예를 표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고시래라고 하는 그 문화 전통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단 시대의 어떤 문화에 많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바르게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아까 배달국을 봤지만 배달국의 18세 환웅 중에서 14번째 환웅이 있습니다. 자오지 환웅, 일명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4700년 전에 있었던 분이고 배달국의 통치자였으며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분을 지금 중국에서 조상으로 모시죠. 중화삼조당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보면은 황제 헌원이 있고 염제 신농씨가 있고 왼쪽에 치우천왕을 자신들의 시조로서 처음에는 황제 헌원만 모시다가 나중에 염황자손, 염제 신농씨와 황제 헌원의 자손이다 라고 했다가 이제 염황치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우천왕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 치우천왕은 뭐냐면 갈로산에서 쇠를 채취했다. 나오죠. 갈로산에서 쇠를 채취했다. 그리고 치우천왕은 칼, 두구, 갑옷, 창 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헌상의 기록으로 보면은 4700년 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조상이죠. 교과서에 아직 못 들어갔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조상이었고 이때에 문헌적으로 보면은 철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기가 몇 면이 내려와서 우리의 뭐가 됩니까?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이 금속 문명이 이제 꽃을 피게 되는데요. 금속활자 인쇄술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엘고 부통령 얘기했었죠. 잠깐. 네. 엘고 부통령이 2005년에 우리나라 디지털 포럼에 와서 이 한국은 지금은 제2의 디지털 혁명이고 제1의 디지털 혁명은 언제였냐면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이었는데 이거를 조선에서 가져간 것이다. 스위스 박물관에 그게 있다. 당신들이 조사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와 지식혁명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구텐베르크 인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쇄술을 1000년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봐요. 1000년 내에. 그래서 인쇄술이 불씨가 되어서 종교개혁도 일으켰죠. 여기 보면은 종교개혁 때 썼던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금속활자의 인쇄술이 지식정보의 혁명적 대량 생산을 낳아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시민혁명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금속활자 인쇄술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게 문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마인츠, 이곳은 그 구텐베르크의 고향이에요. 살던 곳인데, 고향인데 여기에 그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마인츠에 갔다 오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한국관이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나마 한국관이 있습니다. 저 한국관이고 아래쪽엔 인형 모델이죠. 막 이렇게 인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직지가 1377년에 흥덕사에서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가장 먼저 프린트 되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작게 써 있어요. 누구도 좀 쉽게 알지 못하게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거죠. 그 구텐베르크에 의해서도.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직지라는 거, 직지를 알고 있지만 직지보다도 138년 빠른 금속활자 본이 있습니다. 남명, 천화, 상송, 증도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에 실제로 금속활자 본을 찍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문헌은 없었는데 최근에
발굴되면서 이거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3세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통령의 어떤 문제 제기에 의해서 그 뒤에 뭐냐면 MBC에 대구 MBC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다큐가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구텐베르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구텐베르크가 3년 만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교황 사절단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런 어떤 뭐 설계도라든지 그런 것을 주고서 만들라 했던지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금속알짜 인쇄술은 고려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인쇄술의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텐베르크가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구텐베르크 박물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개량술이에요. 개량했던 술이고 처음에 만들어졌던 32행 성서인가 52행 성서가 있어요. 그 성서에 보면은 모래알 자국이 있습니다. 모래알 자국은 우리의 인쇄술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거든요. 그 방식,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처음에 방식은 우리 방식을 썼는데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목판 인쇄술이 탄생한 이후에 500년 동안 활자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그게 자연스레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금속활자 인쇄술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판도 보면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술이 경주 불국사의 무주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전부 다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양으로 가게 되면서 전 세계 문명의 어떤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엘고도 2005년에 와서 이거는 첫 번째 디지털 혁명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프랑스의 앙리 쥐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병인 양요 때 왔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과 같은 먼 극동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도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책이 있다는 거예요. 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인쇄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왕조를 위주로 한 어떤 인쇄술만 좀 있었지만 나중에 되면 뭐 족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도 다 책이 있더라. 야, 이거 우리 프랑스가 뭐 쉽게 얘기하면 요즘처럼 선진국인데 우리도 책이 그렇게 없는데 진짜 자존심 무너지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기록문화죠. 기록문화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기록문화가 있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16개가 있습니다. 세계 6인가 그래요. 뭐 이제 있는데요. 조선왕조 실록이 있죠. 조선왕조 실록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이 실록에 있는 그걸 봐도 대장금이 나오죠. 중종 때 있었던 장금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대장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나오고 수많은 역사 드라마가 이걸 통해서 나옵니다. 조선왕조 실록.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어떤 기록 문화를 철저히 한 그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혹시 승정원 일기 말고 아까 말씀하신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또 다른 기록 문화가 뭐 있을까요? 바로 뒤에 얘기할 훈민정음이 있고요. 훈민정음도 등재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허준의 동의보감도 등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로 가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같은 경우도 있고 이산가족 있잖아요. 80년대에 했었던 이산가족 찾기 그 기록물 같은 경우도 등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선왕조 실록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현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기록물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그것도 뭐 꼭 순위를 매길 필요는 없지만 탑10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록 문화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훈민정음이 있는데 훈민정음은 뭐 해례본 같은 거겠죠. 1443년에 훈민정음은 뭐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한글은 가장 독창적이고도 훌륭한 음성 문자다. 제프리 샘슨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고 제레미 다이아몬드 총균세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가 바로 한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르너 사세라는 교수도요. 한글은 한국의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하셨던 바로 이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있기 때문에 고대 한류가 여기서 발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홍산 문화 또는 요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20세기의 고고학계의 가장 충격적인 대발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만리장성을 왜 쌓았습니까? 왜 쌓았죠? 오랑캐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적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동이족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흉노, 이쪽으로 보면 단군조선, 이걸 막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그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만리장성 바깥은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죠. 고대로부터. 그래서 이 만리장성 바깥이 있는 요서 지역에서 바로 이 홍산 문화라는 것이 발전하는데, 이 황하 문명보다 1000년에서 2000년, 3000년 오래된 문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황하 문명에서 중국이 이 홍산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어떤 역사다, 이렇게 지금 동북공정이 여기에서 시작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는 요하 문명,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하는데, 9000년 전에 있었던 소화서 문화, 그리고 8000년 전에 흑룡하 사해 문화로부터 해가지고 5500년 전에 홍산 문화, 그다음에 소하연 하가전 문화까지, 이 하가전 문화는 단군조선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조선, 그리고 홍산 문화로 대변되는 어떤 배달국 문화, 그리고 그 이어지는 위에 흑룡하 사해로 대변되는 황국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발해연안이다, 한반도까지 포함을 해서, 아까 보셨듯이 옥기가 나왔죠. 네.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죠.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같은 문화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발해가 여기 있거든요. 황해 위에가 발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해연안 문명이다, 이렇게 이형구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하일 때는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우시라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 계통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하 문명의 주인공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기대 교수님은 홍산 문화는 고조선의 선대 문화, 고조선 이전 문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배달국, 환국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고조선의 선대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나 위영자 문화는 고조선 시대의 문화다.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의 문화하고 고조선 이전의 문화가 다 이 홍산 문화, 요하 문명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던 분이 이제 사라 넬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자주 이렇게 오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발굴에 참여하신 분인데, 홍산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산 문화의 특징은 농업과 가축, 어업을 겸했는데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동북 지역의 고인돌은 완전히 한국과 같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소중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홍산 문화, 요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고대 어떤 상고 문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근거가 되는 게요. 뭐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이게 세 보시면 아시겠어요? 23가지가 돼요. 적석총, 피라밋, 고인돌, 옥기거리, 고곡, 빗살무늬 토기, 복골, 암각화, 천재문화, 원형 토기, 옥종, 삼조기, 용복문화 쭉 해서 이러한 것들이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근거, 아까 말씀드린 돌 있잖아요. 적석총 문화가 여기 쫙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은 동이족, 과거 고대의 한국인의 조상들의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 정체성을 찾는 것이 이런 어떤 지금 시대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9000년 국통맥, 한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맥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한류 문화에서 얘기하는 고대 한류,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동되어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맥을 찾는 겁니다. 맥을 찾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한류의 1기, 한류 2기, 한류 3기, 또는 지금 뭐 BTS 한류를 비롯해서 한류 4기까지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4.0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4차 산업혁명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한류가 오느냐, 어떤 한류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정신문화가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물질문화가 바탕이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바탕이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대에서는 무엇을 찾냐면 정신문화를 찾아요. 아, 이걸 다 기계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진화를 찾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철학이 공유가 될 때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다. 처음에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거죠.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 그런 사상이 있는가? 그게 바로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익인간. 홍익인간이라는 환국 시대부터 해서 배달 시대로 이어지고 단군 조선에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님, 우리말로는 이만열 교수님이죠. 이분이 한국인 안에 보물이 있는데 왜 그걸 찾지 않느냐. 한국이 세계에 내놓은 것은 현대 자동차, 삼성 TV가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과 같은 전통 문화에 대한 재발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서양에서 보면은 홍익인간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홍익한류가 온다. 또는 홍익한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 문명을 추구하더라도 거기에 바탕이 되는 것은 홍익한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익한류의 바탕은 홍익인간, 제세이화, 구한일통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이다. 구한일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촌이 한형제라는 말이에요. 지구촌이 한형제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 그리고 제세이화라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천지인 일체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아시죠? 천지인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다. 하늘과 땅의 이상을 인간이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환단한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광명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BTS로 보면 진화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찾고 그다음에 그럼 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 그런 선한 깨달음을 갖다가 퍼뜨려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인류 공용의 그런 어떤 시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 시간과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류의 과거와 한류의 현주소 그리고 한류의 미래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류는 어떤 가수 또는 어떤 스타 또는 어떤 기업인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와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역사 문화의 바른 공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해주신 모든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것을 알려드려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